안녕하세요. 10년차 당뇨 전문 임상영양사 최미연입니다. 혈당을 진짜 정상으로 되돌리는 현실적인 루틴. 이 루틴은 누구나 따라할 수 있고 무엇보다 지속 가능하게 설계된 진짜 이야기로 그 두 번째 시간을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준비되셨나요? 지난번에 이어 이번 2편에서는 나의 현재 건강 상태 점검을 해보기로 했었는데요. 최근 건강검진 결과지 준비해 오셨나요? 준비가 아직 안 되셨다면 지금 잠시 영상을 멈추시고 찾아봐 주실 수 있으세요? 오늘 영상에서는 검진 결과에서 혈당과 관련된 수치들을 저와 확인해 본 후에 그 결과를 토대로 병원에서는 어떤 기준으로 당뇨나 당뇨 전 단계를 진단하는지 차근차근 함께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검진 결과에서 혈당과 관련된 수치, 즉 공복혈당과 당하혈색소 수치, 인슐린 저항성 등을 어떻게 해석하면 좋을지 저와 확인해 본 후에 그 결과를 토대로 병원에서는 어떤 기준으로 당뇨나 당뇨 전 단계를 진단하는지 차근차근 함께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혹시 여러분, 혈당기 사용해서 자가 측정도 댁에서 하고 계신가요? 실제로 병원 수치와 자가 측정 수치가 다른 경우가 많다는 말씀 상담 시에 자주 듣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본격적인 수치 해석에 들어가기 전에 체열기 사용법이 올바른지 잠깐 점검해 보고 가볼까요? 이 부분만 바로잡아도 혈당 수치 오차를 확 줄일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흔히 실수하는 체열 방법과 보다 정확하게 측정하는 팁부터 하나하나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체열 전 준비 과정부터 올바른 방법으로 잘 지켜서 하고 계신지 확인해 볼까요? 체열 전에 손을 안 씻고 측정해도 정확한 측정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손을 깨끗이 씻고 물기를 완전히 말려야 합니다. 손에 남아있는 음식물이나 당분이 묻은 상태로 측정하면 정상보다 훨씬 높게 나올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면 과일을 만지신 후라면 꼭 씻고 측정하는데 이 또한 혈당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과일이나 다른 것을 만진 후에는 꼭 손을 한 번 더 씻고 측정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손 씻은 다음으로 손가락을 알코올 솜으로 소독하고 측정하고 계신가요? 알코올은 완전히 마른 후에 찌르고 계신가요? 알코올이 마르지 않은 상태에서 체열 시 알코올이 체열되는 혈액 속에 섞이면서 수치가 낮게 나올 수 있으므로 반드시 알코올은 완전히 다 마른 후에 측정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첫 번째 체열로 바로 측정을 하시는데요. 사실 첫 방울은 닦아내고 두 번째 방울로 측정하는 게 더 정확합니다. 왜냐하면 첫 방울엔 세포와 세포 사이 액체인 간질액이 섞여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 지나치게 손가락을 짜내고 체열을 혹시 하고 계시진 않는지요? 피가 잘 안 나올 때 손가락을 꾹 짜내는 경우가 많은데요. 하지만 손가락을 강하게 짜내면 오히려 간질액이 섞이면서 정확한 혈당 측정을 방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측정할 때 사용하는 검사제 유효기간은 기본적으로 잘 챙겨보고 계시고 있으신가요? 검사지의 유효기간은 꼭 확인하시고 습기나 직사광선에 노출되지 않도록 서늘하고 건조한 곳에 보관해 주셔야 합니다. 또 검사지는 냉장 보관은 하지 마시고 검사지 측정 부분은 손을 직접 닿지 않게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검사지는 습기에 약하므로 뚜껑을 반드시 잘 닫아 보관하도록 해야 합니다. 또 하나, 검사지와 기기 코드가 일치하는지도 확인해야 하지만 요즘은 자동 인식되는 기기가 많아서 이건 더 설명 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손이 차가우면 말초혈관의 혈류가 줄어들기 때문에 체열이 어렵거나 혈액량이 부족해서 오차가 생길 수 있으므로 체열 준비 단계에서 손을 씻을 때 미지근한 물로 손을 씻거나 손가락을 부드럽게 주무르면서 혈류를 자연스럽게 유도해 주시는 것도 정확한 측정을 위해 좋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원칙들을 지키면서 하루 중에 혈당은 계속 변동하므로 예를 들어 아침 공복에 이렇게 같은 시간에 일관된 시간대에 같은 손가락으로 측정을 하면 나의 혈당 패턴을 꾸준히 비교해 볼 수 있게 됩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 한번 정리해 볼까요? 손 깨끗이 씻고 잘 말리고 측정 준비하기, 알코올 솜으로 소독 후 완전히 마른 뒤 체열하기, 첫 방울은 닫고 두 번째 방울로 측정하기, 지나치게 짜내지 않고 자연스럽게 나오는 혈액으로 측정하기, 검사지 유효기간과 보관 상태 확인하기,
그리고 측정 전 10분에서 15분은 손을 따뜻하게 해보신 뒤에 일정한 시간대에 가장 비슷한 조건에서 이렇게 거의 안정된 상태에서 이런 기본 원칙들을 잘 지켜도 측정 오차를 크게 줄이고 정확한 혈당 수치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혈당을 좀 더 정확하게 측정하실 수 있는 방법들 잘 이해하셨나요?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건강검진 결과에서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혈당 수치, 바로 공복혈당에 대해 알아볼까요? 우리가 흔히 혈당이 높다, 당뇨 위험이 있다고 할 때 가장 기본이 되는 수치가 바로 이 공복혈당입니다. 공복혈당이란 8시간 이상 금식한 뒤에 측정한 혈당 수치를 말합니다. 쉽게 말하면 전날 저녁 식사 후에 아무것도 먹지 않고 다음날 아침에 측정한 혈당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공복혈당 수치의 기준은 크게 세 단계로 나뉘는데요. 먼저 비당뇨인에 해당하는 범위는 혈당이 100mg/dL 미만, 그래서 99까지는 혈당 관리가 잘 되는 것으로 판단합니다. 그런데 공복혈당이 100에서 125 사이라면 우리가 흔히 말하는 당뇨 전 단계, 그 중에서도 공복혈당 장애라고 부르며 혈당이 살짝 올라간 상태를 말합니다. 이 구간은 당뇨가 시작되기 전 경고 신호 구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공복혈당이 126mg/dL 이상인 경우를 당뇨병으로 진단하게 됩니다. 정리해보면 100mg/dL를 기준으로 왼쪽은 비당뇨인, 100에서 125까지는 당뇨병 전 단계, 그리고 126 이상이면 당뇨병으로 진단 가능한 수치입니다. 혹시 여러분은 어디에 해당하시나요? 다만 당부드릴 사항은 공복혈당 수치만으로 내가 당뇨병인지 아닌지를 집에서 단정 짓는 건 어렵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혈당은 일시적으로도 변동할 수 있는 수치이기 때문에 전날 식사라든지 수면, 스트레스, 운동 여부 등 다양한 요인에 영향을 줄 수 있고, 또 정확한 진단을 위해서는 최소 2회 이상 공복혈당 검사 또는 경구 당부화 검사, 그리고 당하혈색소 같은 추가 검사가 필요하므로 의료진의 진단 기준에 따라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그러니 혹시 공복혈당이 100 이상 나왔다고 바로 걱정하시기보다는 병원에서 정확한 검사를 받아보는 것이 가장 안전하고 확실한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여러분이 많이 들어보셨을 당하혈색소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당하혈색소는 좀 더 정확하게 말하면 적혈구 속 단백질인 헤모글로빈에 포도당이 달라붙은 비율을 퍼센트로 나타낸 것이 바로 당하혈색소라고 불리우는 것입니다. 당하혈색소는 혈액 속 포도당이 우리 적혈구에 얼마나 들러붙어 있는지를 보여주는 수치로, 당하혈색소를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비율을 들여본다면 설탕에 절인 딸기를 한번 떠올려 보시겠어요? 혈액 속에 당이 많을수록 적혈구에 포도당이 더 많이 들러붙게 되는데요. 이게 마치 딸기를 설탕물에 오래 담가 놓으면 점점 더 절여지듯이 혈당이 높을수록 적혈구도 점점 더 당에 코팅되게 되는데, 이 상태가 당하혈색소 수치로 반영되게 되는 것입니다. 정리해보면 혈당이 높을수록 포도당은 단백질에 들러붙는데 이걸 당화라고 부르는데, 당화혈색소는 우리 혈액 속 포도당이 적혈구의 헤모글로빈에 들러붙은 비율을 나타내는 지표로 지난 2, 3개월 동안 혈당이 얼마나 높았는지를 보여주는 일종의 혈당 기록 장부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이해가 잘 되셨나요? 이런 방화 반응이 반복되면 혈관이 손상되고 염증이나 산화 스트레스, 혈관 기능 저하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여기서 짚어볼 중요한 사항으로, 혹시 공복혈당은 정상이라도 당하혈색소 수치가 높다면 혈당이 자주 오르고 내리고를 반복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당하혈색소가 6.0 이라면 공복혈당이 90이라고 하더라도 이미 전체 평균 혈당은 꽤 높은 수준이라는 것을 의미하게 되는데요. 그렇다면 당하혈색소 수치의 기준은 어떻게 나뉠까요? 당하혈색소 수치는 역시 세 가지 단계로 나눌 수 있습니다. 먼저 당하혈색소 5.6% 이하는 정상 범위로 봅니다. 그 다음 5.7에서 6.4% 사이는 당뇨 전 단계, 즉 경계 단계로 분류되는데요. 이 수치에 해당된다면 생활습관 개선이 꼭 필요한 시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6.5 이상이면 당뇨병 진단 기준에 해당합니다.
이때는 식사, 운동 관리뿐 아니라 의료진의 진단과 치료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즉, 수치가 높을수록 최근 2, 3개월간 평균 혈당이 계속 높았다는 의미이기에 당하혈색소 수치를 통해서 우리의 혈당이 지금 어떤 위치에 있는지, 그리고 생활 습관을 얼마나 조정해야 하는지 파악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런데 최근 연구에선 이 기준이 꼭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적용되어야 하느냐에 대한 의문도 제기되고 있고, 최근에는 이 당하혈색소 기준 자체를 조정해야 하는 게 아니냐는 논의도 생기고 있어 이 내용도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특히 폐경 전 여성의 경우 기존의 당하혈색소 기준만으로는 당뇨병 진단이 지연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현재 화면 보이는 내용은 국제학술지 다이아베리스 테라피에 실린 연구인데요. 이 연구에 따르면 50세 이하 여성은 생리적 특성으로 인해 혈액 속 적혈구의 수명이 상대적으로 짧아질 수 있다고 합니다. 즉, 당화혈색소는 적혈구가 살아있는 동안 포도당과 결합한 비율을 보는 지표라고 말씀드렸지요. 적혈구의 수명이 짧아지면 포도당이 적혈구에 들러붙을 시간 자체가 줄어들게 됩니다. 그 결과 실제로는 혈당이 높은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당화혈색소 수치는 낮게 측정될 수 있다는 점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이런 생리학적 특성 때문에 폐경 전 여성의 경우 당화혈색소만으로는 혈당 상태를 평가할 때 진단이 늦어질 위험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50세 이하 여성은 당뇨병 진단 기준을 따라서 6.5%보다 6.4% 이하로 낮춰야 한다는 것이 이 연구의 핵심입니다. 결국 이 말은 폐경 전 여성에게 기존의 당하혈색소 기준을 그대로 적용할 경우 정확한 진단이 늦어지고 또 그로 인해 혈당 관리 기회를 놓쳐서 각종 합병증이 높아질 수 있으므로 여성 중에 특히 폐경 전 여성이라면 당하혈색소 수치만 맹신하지 말고 식후 혈당이나 연속 혈당 측정기나 생활 패턴, 혈당의 전체 패턴을 함께 보는 것이 더 정확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당하혈색소와 공복혈당이 우리 몸에서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그리고 왜 이 두 지표를 함께 봐야 하는지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그렇다면 이 두 지표가 애매한 경계선에 있을 때, 즉 아직 당뇨병은 아니지만 혈당이 정상보다 높게 나오는 상태, 바로 당뇨병 전 단계에 대해 함께 알아볼까요? 혈당 수치가 아직 당뇨병 진단 기준에는 못 미치지만 정상 범위를 벗어나기 시작했다면 우리 몸은 이미 위험 신호를 보내는 것일 수 있습니다. 이처럼 혈당이 애매하게 높아진 상태를 당뇨병 전 단계 혹은 경계선 혈당 장애라고 부르는데요. 이 시기를 정확히 인식하고 대응하는 것이 당뇨병 예방에 결정적인 열쇠가 됩니다. 그럼 지금부터 공복혈당 장애, 내당능 장애, 그리고 이를 포함하는 당뇨 전 단계에 대해 조금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혈당 수치만으로는 잘 보이지 않던 초기 위험 신호. 먼저 당뇨 전 단계란 정확히 무엇일까요? 당뇨 전 단계는 말 그대로 혈당이 정상 수치보다는 높지만 아직 당뇨병 진단 기준에는 도달하지 않은 상태를 말합니다. 그런데 이 상태를 그냥 방치하게 되면 수년 안에 당뇨병으로 진행될 위험이 아주 높아지게 되어서 이 시기를 놓치지 않고 관리하는 것이 당뇨 예방의 핵심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공복혈당 장애, 저와 앞에서 알아보았지요. 또한 당뇨 전 단계 중 이 공복혈당 장애도 당뇨 전 단계 중 하나로 공복혈당 수치가 100에서 155mg per 데시리터 사이면 공복혈당 장애. 앞에서 말씀드린 거 잘 기억하고 계시지요? 다음으로 내당능 장애라는 말이 조금 생소하실 수도 있는데요. 이건 식후 혈당이 비정상적으로 높게 나오는 상태를 말합니다. 측정 방법은 경구 포도당 75g을 마신 후에 2시간 뒤 혈당을 재서 판단합니다. 이게 바로 경구 당부화 검사라고 부르는 검사입니다. 2시간 혈당이 140에서 199 사이면 내당능 장애에 해당하며 정상은 139 이하, 당뇨병 진단은 200 이상일 때를 말합니다. 쉽게 말하면 단 음식을 먹었을 때 우리 몸이 그걸 잘 처리하지 못해서 식후 혈당이 비정상적으로 높아지는 상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당뇨병 전 단계에 해당하는 수치를 검진상 들었거나 들어보셨다면 이때는 생활 습관을 어떻게 관리하냐에 따라서
앞으로 당뇨로 진행을 할 수도 있고 반대로 충분히 혈당을 정상 수치로 되돌릴 수도 있는 시기입니다. 즉 혈당을 정상으로 회복시킬 수 있는 골든타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당뇨 전 단계라는 단어에 너무 낙담하기보다는 지금부터라도 식사나 운동, 수면 등 일상 습관을 하나씩 조절해 나간다면 충분히 건강한 상태로 돌아갈 수 있다는 긍정적인 마음으로 이 당뇨병 전 단계인 시기를 받아들여 주시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제가 함께 그 여정을 도와드릴 테니 염려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개념은 인슐린 저항성인데요. 인슐린 저항성은 건강검진에서는 자주 체크되는 항목은 아니지만 요즘 당뇨 전 단계 비만, 다낭성 난소증후군 등을 평가할 때 중요한 지표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혈당이 높아지는 이유는 단순히 당을 많이 먹어서만이 아니라 우리 몸이 혈당을 잘 처리하지 못하는 상태일 때도 생길 수 있는데요. 그 중심에 있는 개념이 바로 인슐린 저항성이라는 개념입니다. 인슐린은 혈당을 낮추는 호르몬인데 인슐린이 제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면 인슐린은 열심히 나오는데도 몸은 말을 잘 안 듣는 상태, 즉 같은 양의 당을 먹어도 혈당이 잘 내려가지 않게 됩니다. 이 인슐린 저항성은 호마-IR이라는 계산식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으며 이름은 좀 낯설지만 간단히 다시 정리해 보면 인슐린 저항성은 우리 몸이 필요한 인슐린에 얼마나 잘 반응하는지를 나타내는 지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같은 혈당 수치라도 인슐린은 훨씬 많이 분비해야 조절되는 상태라면 몸은 이미 피곤해지고 있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호마 IR은 1.0에 가까울수록 인슐린 저항성이 낮다고 정상에 가깝다고 할 수 있습니다. 2.0 이상이면 인슐린 저항성을 의심해 볼 수 있으며 그 이상이면 인슐린 저항성이 높다고 판단하게 됩니다. 오늘은 뇌 혈당 상태를 확인하는 법, 검진 결과를 어떻게 해석할 수 있는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결국 정확하게 내 몸의 상태를 아는 것, 그것이 건강한 변화를 시작하는 첫 걸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혹시 지금 공복혈당은 조금 높지만 아직 당뇨는 아니니까 괜찮겠지? 이렇게 생각하고 계시진 않으신가요? 반대로 당뇨 전 단계라는 말에 혹시 나도 당뇨병이 되는 건 아닐까 하고 걱정하고 계신 분들도 있으실 것 같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혈당 관리 왜 필요할까라는 주제로 좀 더 깊이 있는 이야기를 나눌 예정입니다. 혈당 조절을 소홀히 했을 때 우리 몸에 어떤 변화가 생기고 그 변화가 시간이 지날수록 건강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알려드립니다. 또한 반대로 혈당을 잘 관리하면 어떤 긍정적인 변화가 나타나는지 실제 사례와 함께 구체적으로 설명해 드릴 예정입니다. 건강한 삶을 오래 유지하고 싶은 분들이라면 다음 영상도 꼭 함께 해주세요. 여러분의 몸은 분명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